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오늘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9월 중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자산 규모 33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경기도 지역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4,649만 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고작 600만 원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조산업, 농심, 롯데칠성, 오리온, CJ 등의 지분율이 늘어났고 무학과 매일유업은 신규 편입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대손 충당금 과소 계상 의혹을 감리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당시 대우건설의 매출액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이 대형 건설업체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지리하게 이어졌던 하나금융과 외환노조의 통합 논의가 마침내 합의돼 양행의 연내 통합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오전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며 통합법인 출범을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기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한 이후 1년 만입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하나외환은행은 자산 규모 290조 원, 당기 순이익 1조 2천억 원, 지점수 945개, 직원 수 15,70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협상을 끌었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주 김정태 회장이 직접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에 나서면서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하고 외환노조 측은 어려운 금융 환경과 외환은행이 이제 경영상 악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해서 오늘 오전에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통합법인 출범을 10월 1일까지 완료하고 통합은행명은 외환이나 KEB를 포함키로 했습니다. 또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체계를 출신 은행별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위적 구조조정 없음, 복리후생체계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 간 직원 교체 발령 없음 등 기존 사측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이 대부분 합의서에 포함됐습니다. 통합 논의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하나금융은 곧장 금융위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에 나섰습니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승인을 얻은 후 주주총회와 금융위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금융위도 통합인가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두 은행 간 합병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금융도 이런 절차를 감안해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 시기를 10월 1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월 예비인가 신청차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사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하나금융은 기존 합병 기일인 9월 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이어지자 경기도 지역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가격은 서울 전셋값 수준인 3억 원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기 지역의 신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사상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선 후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월 말 기준 3억 4,649만 원입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3억 5,274만 원과 고작 600만 원 차이입니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울은 올 하반기 가락 시형을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주가 본격 진행되는 데다 금리 인하에 따른 전세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어 전세값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에 필수 소비재와 같은 경기 방어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늘린 종목은 143개로 국민연금은 식음료품주 가운데 14개 종목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사조산업, 농심, 롯데칠성, 오리온, CJ 등의 지분율이 늘어났고 무학과 매일유업은 신규 편입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식음료품주와 함께 제약주, 섬유의복, 미디어주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기방어주로 분류되는 업종들로 단기간 내 실적 개선이 어려워 보이는 대형 수출주 대신 술, 음식, 의류 등 경기와 큰 상관없이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이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 중인 종목 중 지분율을 낮추거나 보유 주식 명단에서 제외한 종목은 총 80개로 집계됐습니다. 지분율을 낮춘 업종 중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7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 현대하이스코, 로만손, 한글과 컴퓨터, 포스코캠텍 등도 5% 이상 대량 보유 주식 명단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지난 2013년 대손 충당금을 적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의 매출액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이 비슷한 규모의 건설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건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창kim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3년 말 대우건설의 분식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대우건설과 3일 회계법인 관계자들의 소명을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이 안 살아나면 손실을 입을 수 있으니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라라는 내용의 2013년 대우건설의 내부회의 문건을 제보받아 이를 근거로 강도 높은 감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감리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못 내림에 따라 이달 말 한 차례 더 감리위원회를 연 뒤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리 대상이 되고 있는 대우건설의 매출액은 8조 7천여억 원입니다. 대우건설은 이 중 11.51%인 1조 111억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쌓았습니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12.85%인 롯데건설에 이어 업계 2위입니다. 대우건설의 11.51%는 비슷한 매출 규모를 보인 SK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건설사별 매출 구조를 보면 건축 주택 비율에서 롯데건설이 64.4%, 대우건설이 48.9%로 높았고 GS건설과 SK건설, 대림산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출에서 건축 주택 비율이 높은 건설사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은 것입니다. 대우건설이 재무제표에 사업 손실을 적게 잡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이보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낮은 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입니다. 롯데건설 외에 대우건설보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공정률에 맞춰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예측해 공사 손실 충당금으로 산출해왔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재무제표의 대손 충당금 항목에 반영해 손실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 같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미래 손실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추정해서 손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을 적게 계산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리를 받아온 대우건설의 대손 충당금 비율이 업계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대우건설의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날 경우 이보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낮은 건설사들 역시 적정하게 손실을 계상했는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매매가가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를 통틀어 판교 신도시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도 높은 것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교 신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1,926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5억 4,640만 원보다 7,286만 원이나 비쌉니다. 서울 구별 아파트와 비교해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5번째로 비싼 광진구 6억 1,621만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광교 신도시는 분당 판교와 달리 서울로 출퇴근이 쉽지 않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수요만으로 고급 주거지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 증시와 경제를 대표하는 초우량 종목 K탑 30지수가 시장에 처음 공개된 오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K탑 30지수는 5,960.66포인트로 출발한 뒤 0.8% 오른 6,013.4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가와 저가는 각각 6,022.41포인트와 5,926.30포인트를 보였고 거래량은 17,258주로 집계됐습니다. K탑 30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미국의 다우지수를 벤치마크해 새롭게 개발한 지수로 시장 대표성, 투자자 접근성, 지속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국내 증시 대표주 30개가 구성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체 상장 종목으로 구성된 만큼 움직임이 무겁고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K탑 30지수가 코스피를 대신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한 주간 2조 7천억 원가량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이탈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조 원 가깝게 빠져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국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 잔고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약 10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초인 6일과 비교해 2조 7천억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전체 채권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5.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16일 이후 5년여 만의 최저치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7거래일 만에 멈추긴 했지만 매수 물량은 100억 원도 못 미치는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요. 최근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배경에서 채권 시장에서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그리스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또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성격이 좀 달라서 주식시장과 같은 배경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의 절반가량은 외국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외국인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보통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채권 시장의 외국인들은 국가나 시장이 안정적인가, 안정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따라서 급격하게 자금을 유출하거나 하는 우려가 크지는 않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최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동안 국내 원화채 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유출이 추세적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종현 팀장님입니다.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랬었을 때 이머징 전체적으로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계속 예고하듯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것 같지 않고 2013년 테이퍼링 텐트럼 때하고 비교해보면은 이머징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어떤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뭐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물밀듯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채권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우리와 선진국의 금리 차가 좁혀진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시장의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수익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리만 파산 때 800억 달러 나가고 이런 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원화 채권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서 나간 거니까요. 그때는 공포스럽게 나가서 뭐 외환위기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있던 사정이고 지금은 달러 표시 채권이 우리나라 채권보다 이자를 뭐 0.5%포인트 더 준다 이래서 나가는 거니까요. 완만하게 나간다고 봐야죠, 나가도.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한국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18% 증가한 10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우려됐던 것과 달리 코스피 시장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도 57.4%로 확대됐습니다. 제도 시행 후 상하한가 종목은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상한가 종목은 코스피의 경우 6.4개에서 7.0개로 늘어났고 코스닥은 12.3개에서 3.7개로 줄었습니다. 하한가 종목 수는 코스피가 0.8개에서 0.2개로 코스피는 3.3개에서 0.2개로 적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가격 제한폭 확대가 가격의 정보 반영 효율성과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 이후 주가 급등락 위험으로 시장 참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개인 투자자 비중도 상승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증발한 시가총액이 3조 2,293억 달러로 한국 국내 총생산의 2.2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달 중반부터 한 달 새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인 중국 증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변동성 확대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지닙니다. 특히 빚을 내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증시 거품이 꺼지면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줍니다. 지난달 중국 상하이와 선정 증시의 신용 잔고액은 2조 2,700억 위안으로 1년 만에 477% 늘어났습니다. 8,9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 중 상당수는 신용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시장 폭락세가 이어지면 빚을 갚느라 소비 지출을 줄이는 투자자가 늘어나 중국 경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가 고속 이동 시에도 끊김없는 초고화질 방송을 구현하는 차세대 방송 규격 기술의 실험 방송에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미국 방송사 트리뷴과 방송 장비 업체 게이츠에어와 공동으로 차세대 방송 규격 기술인 ATSC 3.0 기술 기반의 실험 방송 송수신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이번 공개 시연에서 LG전자는 6MHz 대역폭의 지상파 채널 하나로 울트라 LTD 방송과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시속 250km로 이동하면서도 고해상도 모바일 방송을 끊김없이 수신하는 기술도 선보여 시연에 참석한 방송사와 취재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실험 방송의 시연 환경은 향후 ATSC 3.0의 표준을 정하는 미국의 ATSC가 실시할 공식 실험 방송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달부터 매달 408만 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이달부터 408만 원에서 421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한액은 월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바뀐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408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1,700원의 보험료를 이달부터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소득월액이 500만 원인 직장인은 지난달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상한액이 오르면서 앞으로는 421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인 421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37만 8,900원입니다. 다만 월소득이 408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올해 상반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3,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472명보다 2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사 지원자들은 평균 20곳에 지원했고 서류 합격률은 18%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식품 판매 전문 홈쇼핑 채널인 공영 홈쇼핑이 11개월의 준비 끝에 내일 개국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초복,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이 복다림 음식을 먹는 날이었는데요. 이 초복 무렵엔 날씨가 워낙 덥고 가뭄이 심해서 아주 적은 양의 비일지라도 농사에는 매우 귀중하다고 합니다. 반갑게도 초복인 오늘 전국엔 비가 흠뻑 내렸는데요. 한 해 농사뿐 아니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